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자작살롱의 저는 마담 자작입니다. 오늘은 권여선의 소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주목받는 현대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자작살롱에서 권여선의 봄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처연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권여선의 안녕 주정뱅이, 봄밤, 내 정원의 붉은 열매 정도만 저는 읽었는데요. 그 정도만으로 그녀를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상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위로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희경의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모든 감정의 끝에는 슬픔이 있다. 기쁨, 증오, 분노, 사랑이 그 극단에 이르면 결국 슬퍼진다. 권여선의 소설도 슬프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위트와 재치는 그를 참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은 잃지만 잃은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서로가 기댈 것은 서로의 피부, 감촉, 사랑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무려 3kg에 달하는 신경세포의 수용체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동물들처럼 단단한 껍질이나 털을 포기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피부, 즉 촉각을 갖게 된 것은 왜일까요? 피부는 밖으로 돌출된 뇌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피부에는 시촉각신경 섬유가 있는데요. 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뇌에서 엔돌핀과 옥시토신을 분비시켜서 행복과 위안감을 준다고 해요. 가출 청소년의 90% 이상이 접촉 결핍증에 걸려 있다는 통계를 보면 예전에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엄마 손은 약손이야 하면서 배를 문질러주면 스르르 잠이 들면서 씻은 듯이 나았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레몬이라는 소설 역시 깊은 상실 속에서 찾는 인간의 온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작품은 2017년 당신은 알지 못한 아이다 라는 제목으로 연극으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레몬은 다른 음식과 섞여 있어도 숨을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존재가 드러나고 마는 과일인데요. 레몬처럼 사람들 속에서 눈이 부실 만큼 빛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은 눈에 띄어서 마치 신의 저주처럼 치명적인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 레몬이라는 소설은 일종의 추리소설이기도 한데요. 참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레몬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 2002. 나는 오래전 어느 경찰서 조사실에서 있었던 장면을 상상한다. 상상한다고 해서 꾸며내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직접 본 것도 아니니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몇 가지 단서, 내 경험과 추론들을 바탕으로 그날의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 장면만이 아니다. 나는 미모의 여고생 살인사건이라 불렸던 그 사건에 얽힌 세부, 장면, 정황 등을 16년 넘게 꼼꼼히 생각하고 쓰다듬고 세공해왔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각인된 그 상황들을 내가 직접 보거나 겪었던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착각에 빠져들 때가 종종 있다. 상상도 실제만큼이나 고통스럽다. 아니 실제보다 더 고통스럽기도 하다. 그것에는 한계도 기한도 없다. 소녀는 10분 넘게 조사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탁자 하나와 의자 4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다. 벽에 액자도 걸려있지 않고 탁자에 꽃병이나 재떨이도 놓여있지 않았다. 뭘 해도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년이 그랬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앉아있는 그의 눈빛은 졸린 듯 흐릿했다.
시선을 둘 곳이 없어 더 그랬을지도 모른다. 카메라 렌즈가 흰 평면 위에서 초점을 못 잡고 흔들리듯이. 형사가 들어와 소년의 맞은편에 앉았다. 소년의 눈빛이 조금 분명해졌다. 한만우. 나지막하지만 상냥하지는 않은 목소리였다. 학생 주임이나 담임이 처벌해야 할 학생을 호명하는 식의 딱딱한 말투. 그것은 단단한 저기가 되어 그의 가슴 한복판에 꽂혔다. 정확하게 실현될 참혹한 운명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시의 학교 친구들은 아무도 한만우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지. 할망구라고도 부르고 만우절이라고도 불렀지만 그의 가장 빛나는 별명은 한오백년에서 왔다. 그 노래의 1절은 한만우로 시작한다는 게 친구들의 생각이었다. 한만우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하는 식으로. 니은 발음만 애매하게 처리하면 완벽했다. 그 별명의 호소력이 너무 강렬해서 만우절이나 할망구는 점점 도태되고 그를 부를 때면 다들 한만우 하며 명창이 목 푸는 소리를 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는 그의 존재를 몰랐다. 그는 고3이었고 나는 고1이었으니 그럼에도 기억을 되짚어 보면 학교 복도 어디쯤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대는 애절하고 우스꽝스러운 노랫소리를 가끔 들은 적이 있다. 그 유장한 부름 속에는 단단한 저기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그는 더 이상 그렇게 불리지 못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부를 수도 없게 되었다. 나는 가끔 예전식으로 그를 불러본다. 한만우 라고. 그러고 나면 과연 이 한많은 삶에 의미 같은 것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주상적이고 보편적인 생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의 삶의 말이다. 그의 삶의 갈피갈피에도 의미 같은 것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겠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삶에도 특별한 의미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삶에도 언니의 삶에도 내 삶에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지어내려 해도 없는 건 없는 거라고. 무턱대고 시작되었다 무턱대고 끝나는 게 삶이라고. 형사는 소년에게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번은 지난번과 다르다고. 묻는 말에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상황이 네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소년은 형사를 쳐다보았지만 그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다. 소년은 둔하다. 하지만 첫 번째 조사 때보다 왠지 형사가 더 무섭게 변했다는 것만은 느낀다. 형사는 무엇인가 불타고 있다. 불타는 사람은 언제나 무섭다. 지난번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겠다. 형사는 볼펜으로 탁자를 신중하게 찍으며 물었다. 2002년 6월 30일 18시경, 그러니까 오후 6시경 스쿠터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중에 신정준이 운전하는 차 옆을 지나갔다. 맞지? 아닌데요. 아니라고? 서류를 확인한 형사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치떴다. 그렇게 진술한 걸로 돼 있는데? 배달 끝나고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배달 가는 중이 아니고. 형사의 눈이 제자리를 찾았다. 별거 아니군. 근데 왜 여긴 배달 가는 중이라고 돼 있지? 아무튼 치킨 배달하고 들어가는 중에 신정준이 운전하는 차 옆을 지나갔다. 맞지? 네. 그래서 차종이 뭐였다고? 네? 형사는 소년이 일부러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척한다고 생각했다. 차종, 차가 무슨 차였냐고. 무슨 차인지는 모르고요. 진한 회색 같은 건데 번쩍번쩍하는 빛이 나고 다 얘기했는데요, 저번에. 그러니까 저번, 아니 지난번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잖아.
번쩍번쩍 빛이 나는 진회색 차량? 네. 형사는 서류 속에서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이런 차 맞아? 소년이 고개를 내밀어 사진을 들여다보고 형사를 보았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이 차는 아니어도 이런 종류 맞느냐고? 소년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고 형사를 보았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좋아, 잘하고 있어.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소년은 다시 사진을 보고 형사를 보았다. 이게 네가 타는 스쿠터 맞아? 소년은 곧바로 맞는다고 대답했다. 좋아. 형사는 서류를 들추는 신용을 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시간을 늦추었다. 이제 중요한 대목 확인 들어간다. 그때 네가 신정준의 차 조수석에 김혜원이 타고 있는 걸 봤다 그랬어. 맞지? 네. 차림새가 어땠다고? 머리는 어떻고 옷은 뭐 입었고? 머리는 풀렀고요. 머리는 풀렀고 그러니까 머리를 안 묶고 풀었다고? 네. 또 옷은? 옷은요. 나시에다 반바지 입었다고. 나시에다 반바지 입었다고? 형사가 말꼬리를 슬쩍 올렸다. 네, 그랬다고. 그랬다고 기억한단 말이지. 색깔은? 네, 색깔요? 도대체 이런 놈들은 한 번에 제꺽 대답하는 법이 없다고 형사는 생각했다. 옷 색깔, 나시하고 반바지 색깔. 몰라요, 그건. 기억 안 나? 모르겠어요. 나시에다 반바지 입은 건 알면서 색깔은 몰라? 그게 말이 돼? 몰라요, 난. 형사는 소년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듯도 하고 애매하게 흐리는 듯도 한 기미를 감지했다. 드디어 낚아챌 때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소년이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왜 그래? 나 가봐야 되는데 지금. 뭐? 몇 시예요? 나 알바 가야 되는데 지금. 소년이 탁자 위에 양손을 얹고 곧 일어날 듯한 자세를 취했다. 형사는 그런 소년을 말없이 쏘아보았다. 그때 형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새끼 맞구나 확신이 들었을까? 탁자 위에 놓인 소년의 주먹을 내려다보며 벽돌 같은 걸 쥐고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기에 적당한 손인지 가늠해 보았을까? 신정준보다는 억세 보이는 손이지만 글쎄 하고 살짝 고개를 저었을지 모른다. 윤이 흐르는 매끈한 머리칼을 가진 소녀의 동그란 머리를 내려치는데 엄청난 악력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오히려 체격은 신정준이 더 좋았다. 신정준은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질이었고 한만우는 중키의 왜소한 몸집이었다. 형사는 목을 가다듬고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다시 주의를 주었다. 네가 진술한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보라고. 형사는 두 장의 사진을 소년 앞으로 돌려놓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중요한 건 신정준의 차가 일반 세단이 아니라 렉서스 RX300, 즉 SUV 차량이라는 거다. 스포츠 차량이라 좌석 높이가 높다. 당연히 차창 높이도 높다. 그런데 네가 타는 배달용 스쿠터를 봐라. 네가 스쿠터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야각은 렉서스의 차창과 평행하거나 그보다 조금 낮다. 여기까지 설명한 형사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가 친절하게 그 뜻까지 알려주어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그 난쟁이 땅딸보 스쿠터에 앉아서 절대 조수석에 앉은 김혜원이 반바지를 입었는지 긴 바지를 입었는지 볼 수 없다는 거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형사는 절대 볼 수 없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저 짐작이었다. 그러나 소년의 놀란 얼굴을 보자 이것 봐라. 이젠 세게 한번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그러니까 너는 신정준의 차에 탄 김혜원이를 본 게 아니고 차에 안 탄 김혜원이를 본 거야. 그러니까 반바지 입었다는 걸 아는 거지. 신정준이 김혜원이를 내려주는 걸 봤거나
아니면 그 후에 혼자 걸어가는 김혜원이를 봤거나 어쨌든 너는 차에 안 탄 김혜원이를 봤어. 얘기가 그렇게 되면 소녀는 눈을 껌뻑이며 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사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은 이해하지 못했다. 형사의 입가에 치명적인 적중을 예감한 자의 긴장된 미소가 감돌았다. 김혜연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신정준이 아니라 바로 너, 한만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소녀는 형사를 보았다. 형사는 소년이 또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척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면 좀 더 효과적인 충격을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김혜원이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라고. 소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네? 왜요? 무엇을 해도 자연스럽지 못한 그의 제스처는 형사의 눈에 어색한 연기로 보였다. 못하는 놈은 뭘 해도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요라니? 너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네가 김혜원이를 죽여놓고 신정준이 죽인 것처럼 목격자 행세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죽여요, 걔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지. 난 말도 한번 안 해봤어요, 걔랑. 걔가 원래 말이 없대요. 누가 그래? 다 그래요, 애들이.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한다고. 난 말도 안 걸어봤는데. 이 말은 사실이었지만 형사는 사건과 관련 없는 그런 얘기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웬 횡설수설이야? 야, 한만우. 그럼 김혜연이 반바지 이거 어떡할 거야? 봤다면서? 네가 나한테 설명 좀 해주라. 반바지 입은 거 무슨 수로 봤는지. 형사는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다. 이 녀석이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스쿠터를 렉서스에 바짝 붙여 들여다보면 혹시 하의를 볼 수 있었을까? 한참 만에 소년이 먹은 걸 토해내듯 힘겹게 말했다. 봤는지 몰라요. 소년이 말끝에 뭐라고 우물거렸지만 형사는 승리감에 도취해 듣지 못했다. 봤는지 모른다? 하, 이제 와서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야? 봤을 것 같아요, 걔도.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걔도? 소녀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말한 것마저 도로 삼키고 싶었다. 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그러나 본데 얼렁뚱땅 둘러댈 생각하지 마. 지금까지는 너 혼자 봤다고 했어. 근데 또 누가 봤을 것 같다는 거야? 혼자 봤단 말은 안 했어요. 혼자 봤단 말은 안 했다? 좋아, 그럼 누가 또 같이 봤는데?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 안 돼요? 소녀는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의 얘기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소녀는 그날 그 애가 뒤에서 살짝 붙들었을 때 허리 언저리에 느꼈던 따스함을 생생하게 떠올렸을 것이다. 그 감촉을 상상하고 소녀는 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형사 앞에서도 바보 같은 미소를 지었을지 모른다. 이게 진짜 미쳤나? 형사는 소년의 오이지 같은 면상을 한데 후려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지금 너 지난번 진술을 뒤집고 있는 거야. 혼자가 아니면 누가 또 같이 봤다는 거야? 소녀는 윗입술을 실룩거리며 무슨 말인가를 할 듯 말 듯 했다. 형사는 귀를 기울였다. 나시성을 가진 놈이란 말이지. 가야 되는데 진짜. 형사는 힘이 쭉 빠졌다. 소년에게는 상대방을 답답해서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이 녀석 생각보다 더 전능인가 아니면 전능 흉내를 내는 의외의 지능인가. 너 똑바로 대답 못하면 오늘 중으로 못 나가. 아니 내일도 모레도 못 나가. 영영 못 나가는 수도 있어. 안 돼요. 우리 사장님 혼자 그 일 다 못해요. 나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또 같이 봤냐고.
소년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이름을 말했다. 형사는 이번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윽박 지르는 쪽으로 갔다. 이 자식이 크게 말 안 해? 태림이. 소년의 입에서 작은 침방울이 튀었다. 태림이? 윤태림. 윤태림? 윤태림이 누구야? 3반에 있어요. 혜연이랑 같은 반이요. 여자야? 소년이 대번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 여자죠. 여학생 반인데 3반은요. 형사는 억울했다. 자기가 3반이 여학생 반인지 남학생 반인지 무슨 수로 알겠는가. 그러다 아, 김혜연이랑 같은 반이랬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더 화가 치밀었다. 근데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어? 그럼 너 지난번에 위증한 거야. 위증죄로 확 집어쳐넣는 수가 있어?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대답 안 하면 혼난다. 그날 너하고 윤태림이 같이 있었어? 네. 형사는 머리가 띵했다. 왜? 태림이가 태워달랬어요. 뭐를? 스쿠터를? 네. 아, 미치겠네. 그럼 스쿠터를 너 혼자 타고 간 게 아니었어? 배달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었다면서? 배달 끝나고 들어가는데요. 길가에서요. 태림이가 손을 막 흔들면서 세우더니 태워달라고요. 자기 좀 급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둘이 타고 가다가 신정준이 차를 봤다. 나는 정준이 차인 줄 몰랐어요. 아니, 정준이 누나 차랬어요. 뽑은 지 얼마 안 된 쌤삥인데 정준이가 몰고 다닌다고 태림이가 막 가라고 앞으로. 막 가라고 앞으로? 신호등에 걸렸을 때 그때 태림이가 가서 서라고 앞에. 어디 앞에? 정준이 차 앞에요. 왜 가서 서래 앞에? 몰라요 그건. 그래서 가서 섰어 앞에? 형사는 슬슬 짜증이 났다. 소년의 이상한 도치법이 신경에 거슬렸고 자기 말조차 자꾸 꼬이는 느낌이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가 그러니까야? 태림이도 봤을지 모른다고요. 태림이도 봤을지 모른다. 이 말에서 형사는 소년의 위증을 확신했지만 나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날 윤태림은 신정준의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만우의 스쿠터를 타고 뒤쫓아가 그 앞에 세우라고 했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한만우의 머리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미묘한 진실을 품고 있다. 너 근데 왜 지난번에는 윤태림이 얘기 안 했어? 그냥 싫은 것 같아서요. 뭐가 싫어? 스쿠터요. 스쿠터가 싫다니? 그니까 태림이가요. 태림이가 왜? 스쿠터 탄 거요. 태림이가 네 스쿠터 탄 게 싫다고? 네. 그럼 왜 태워줬어? 태림이가 태워달랬어요. 손 막 흔들면서. 내가 태워준다고 안 했어요, 먼저. 그래, 네가 태워준다고 안 했어, 먼저. 그건 알겠는데. 그럼 싫은데 왜 태워줬어? 그 얘기를 처음부터 왜 안 했냐고? 아저씨는 몰라요. 걔는 절대 안 타요, 그런 거. 형사는 이쯤에서 미치고 싶었다. 그러니까 네가 싫은 게 아니고 태림이가 스쿠터 싫어한다. 스쿠터 같은 거 안 탄다 그 말이야? 안 타요 절대. 배달 스쿠터 같은 거. 태워달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요. 그때도 빨리 내려달래서 바로 내려줬어요. 싫은 거잖아요 그건. 빨리 내려달래서 내려줬다? 그럼 급한 일은 뭐였대? 급한 일이요? 막 세워서 급하다고 태워달랬다며? 안 물어봤는데요 그건. 이런 얼간이를 보았나 하고 형사는 생각했다. 얼간이 형사는 몰랐겠지만 스쿠터 타는 걸 창피해하는 여자애가 얼간이 소년의 배달 스쿠터를 얻어 타고 신정준의 차를 추월하라고 재촉한 다음 얼마 안 가 내렸다면 그 애의 급한 일은 명백한 것 아닌가. 신정준의 차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태림은 그 차에 언니가 타고 있는 걸 확인했고 목적을 달성한 후 곧바로 스쿠터에서 내렸다. 그때
대림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대림의 눈에 언니는 얼마나 아름답고 무심하고 잔인해 보였을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윤태림이란 애를 끌어들여 관심을 분산시켜 보려 하지만 결국 이 골빈 녀석은 여전히 제가 파묻힐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 중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근데 한만우 너 이것도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거짓말. 근데 나 가봐야 되는데 진짜. 아니긴 뭐가 아냐. 이거 100% 거짓말 맞다고. 내가 윤태림이 불러서 조사는 해볼 건데 거짓말을 하려면 앞뒤가 맞게 해야지. 너도 못 보는 걸 윤태림이 무슨 수로 보냐? 김혜연이 머리 풀어 해친 거랑 나시 입은 건 봤다 쳐도 윤태림이 걔 여자의 키가 뭐 너보다 더 커? 더 커도 못 봐. 걔도 너랑 똑같이 김혜연이 반바지 입은 거 못 본다고. 소년이 시무룩하게 말했다. 나 가봐야 돼요 진짜. 이 자식이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을 똥구멍으로 듣나? 100번 더 말하지만 네 난쟁이 땅딸보 스쿠터에 앉아서는 무슨 수를 써도 반바지 입은 거 못 본다니까? 네. 뭐? 네? 하, 이 새끼 봐라. 너도 못 본다는 건 인정하는 거냐? 형사는 마침내 강력한 확신에 불타서 물었다. 모르겠어요. 근데요. 형사는 귀를 기울였다. 자꾸요. 난쟁이 땅딸보 그런 말 하지 마요. 형사는 헛웃음을 웃었다.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묻겠어. 너도 봤으니까 윤태림이도 봤을 거다. 그 얘기지? 네. 조사해보고 아니면 넌 죽었어. 가도 돼요 인제? 가봐. 형사는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하고 운동화를 직직 끌며 조사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서류를 탁탁 탁자에 두드려 모를 맞추며 생각에 잠겼을 것이다. 나는 형사에게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걸 안다. 칼같이 모를 맞춘 서류를 내려놓고 꺼진 볼펜으로 서류 위를 천천히 딱딱 찍어 기껏 정돈한 서류를 흩어놓는 버릇이 있는 것도. 형사의 말투와 표정, 목이 굵고 짧아 고릴라처럼 어깨가 올라붙어 보이는 체형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형사가 여러 번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엄마와 내가 경찰서에 찾아가기도 했으니까. 그날 형사는 소년의 오이지 같은 얼굴과 신정준의 말끔한 얼굴, 소년의 싸구려 월드컵 티셔츠와 신정준의 아이비 버튼다운 셔츠, 홀어머니와 회계사 아버지, 반에서 20등과 전교 10등, 이쪽과 저쪽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사람들의 신뢰도 등을 따져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범인이 누구인지 보다 누구를 족쳐서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나는 오랫동안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한만우의 두 번째 조사 장면을 상상 속에서 구축해왔다. 그는 총 7차례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두 번째 조사에 사건의 진실과 이후 사태의 전개 방향이 암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두 번째 조사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번번이 과잉된 디테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뒤틀린 레고 조각들이 불쑥불쑥 끼어드는 시기다. 그건 한만우나 형사와는 무관한 나 자신의 문제다. 이번의 상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형사가 소년의 주먹을 내려다보며 윤이 흐르는 매끈한 머리칼을 가진 소녀의 동그란 머리를 내려치는데 엄청난 악력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썼다. 윤이 흐르는 매끈한 머리칼. 대체 왜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이 섞여 들었는지 모르겠다. 동그란 머리는 그렇다 쳐도 윤이 흐르는 매끈한 머리칼 같은 것은 벽돌로 가격당하는 데 있어 아무 변수도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 아닌가? 형사가 조사실에서 용의자를 취조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묘사를 곁들인 생각을 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물론 형사의 머릿속에 범행과 무관하게 언니의 시신이 보여준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가 불현듯 떠오르지 않았으리란 법은 없다. 실제로 그랬든 아니든 상관없다. 문제는 내가 상상한 취조 장면 속에 그런 종류의 과잉이 슬쩍슬쩍 끼어든다는 사실이다. 나는 형사의 생각을 빌려 내 감각, 내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희고 매끈하고 불필요한 디테일들에서 한때 내 얼굴을 조잡한 조각보처럼 성형하게 만든 그 과잉된 미의 기억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건가? 그렇다. 언니는 누구나 한번 보면 잊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소녀였다. 내용 없는 텅 빈 형식이 주는 황홀 그 자체였다. 하물며 19이었음에랴. 그 아름다운 형식을 파괴한 자는 누구인가? 한만은인가? 신정준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인가? 나는 이제 안다. 그날의 살인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누가 아닌지는. 아니다. 나는 살인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그러니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이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도 알고 있다. 엄마가 무어라 어르는 소리,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내게 죄를 알리는 종소리 같다. 아이는 곧 초등학교에 가고 나는 학부형이 될 것이다. 17살 6월까지도 나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이 삶을 원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선택한 적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서문에서는 제가 한 여자와 꽃잎을 그렸고요. 본문 낭독할 때에는 살풀이 춤을 추는 여자를 그렸습니다. 아, 그 그림이 그거였어? 할 수도 있겠지만 혜연의 죽음과 살풀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크릴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펜으로 레몬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몬 일부를 읽었는데요. 2002년 다은은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언니 혜연을 잃게 되지요.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혜연은 불띠 붉은 피를 흘려가며 머리가 깨진 채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모든 죽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혜연의 죽음은 다은도 함께 죽게 만들었고요. 또 추락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은을 절벽으로 내몰게 만들었습니다. 이 레몬이라는 소설은 총 8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연작으로 끝까지 모두 다 읽을지 창비의 레몬을 다 읽으시라고 조금만 읽어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답글을 주시면 좀 해결이 될 것도 같은데요. 1부에서는 다은이 화자로 나오고요. 챕터별로 화자가 바뀌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혜연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2부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